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집단의식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집단의식. 예. 집단의식이란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 의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네. 오늘날에는 사회 대중의 공통적 의견이란 뜻의 여론이 집단의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 흔히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상충할 때면 국민들에게 생각을 물어보자라거나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서 여론이나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배경에는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집단의 의식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정 이슈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때 개인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게 더 올바르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사안별로 다르고 예.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어떨 때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의 의식보다는 집단의식이 더 낫다라고 말하려면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에게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개인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국민투표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전제가 빠진 채 진행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네. 예컨대 2016년에 영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EU 탈퇴 여부를 묻는 이른바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저명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를 포함한 영국 국민의 대다수는 이 문제를 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처지가 못 된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차라리 아인슈타인이 대수학을 맞게 풀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비행기 조종사가 어느 활주로에 착륙해야 할지를 두고 승객에게 투표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정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네. 자기를 포함한 대다수 영국 국민들은 그걸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네.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부족한 일반 대중들에게 묻는 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작정 국민투표라고 뭐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개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의식이 항상 개인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거나 올바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도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친 국민투표가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온 선택의 결정이라도 그것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하고 논의의 기회도 없이 나온 것이라면 또한 그 결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운동 경기에서 박수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집단적 판단이나 결정이 반드시 진리나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개인의 판단 의식보다 집단의 의식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럿이 모이면 현명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일단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단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는 개념입니다. 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결국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려면 주체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집단은 의식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시몬 베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단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집단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생각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월터 리퍼먼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할 때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단의식이나 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깊은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가 주장한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집단의식이나 여론은 깊은 생각과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입한 것인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요컨대 집단은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의식화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 여론이라든가 집단 의식을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십시오. 집단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성급하다. 집단은 무엇이든 쉽게 믿으며 영향도 쉽게 받는다. 비판력은 전혀 없고 아무리 있을 법하지 않은 일도 사실로 믿어버린다. 집단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집단은 진실과 허위를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단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 쉽게 믿고 진실과 허위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심리의 이런 특징 때문에 집단 의식이나 여론은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에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게벨스도 집단의식의 그러한 특성을 잘 알고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느낌이 오시죠? 그 대중의 심리 특징이라든가 뭐 예. 집단의식의 허점을 잘 지금 간파하고 있었다는 또 거네요. 활용도 실제 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의식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개인의 생각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별도로 깊은 사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은 누군가에 의해 생각을 지배당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집단의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늘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사상을 집단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사상의 출처가 항상 지배 계급의 생각과 뜻이라는 거죠. 결국 집단의식에 자리 잡은 사상이란 일반 대중의 평균적인 생각이 반영되고 정리된 결과가 아닙니다. 주로 지배계급이나 기득권 계층이 만들어서 유포한 논리를 대중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서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고 자극했던 주인공이 바로 다름 아닌 나치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게벨스였던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라든가 여론을 우리가 무작정 믿거나 따라서는 곤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집단의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람들을 종종 광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선악의 저편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광기는 개인에게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이 광기로 발전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집단의식이 광기로 발전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관찰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스의 홀로코스트도 개인의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집단의식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죠. 1978년에 미국의 한 종교단체에서는 913명의 신도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걸 역사에서는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역시 집단의식이 광기로 번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의식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아서 자칫 광기로 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비판적인 집단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의식을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의지해서는 곤란한 거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문화와 가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 외에 아무도 내 모자를 나를 위해 대신 써줄 수 없듯이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생각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속성상 빌리거나 위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빌리는 순간 일단 내 생각이 아니죠. 또 위임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의식에 동조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이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온전하게 생각하는 건 깨어있는 정신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사유작용이라고 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집단의식이 아니라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의미에 합당한 진정한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의식에만 매몰돼 있으면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거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끝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파스칼의 말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써자. 그러니까 파스칼이 보기에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입니다. 네. 이때 그가 말하는 생각이란 집단의식이 아니라 개인의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깊은 사유 끝에 판단과 결론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집단의식이 아니라 개인의식만이 진정한 생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평소에 나는 집단의식과 개인의식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